자,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자 중에 부인하는 순서가 있다고 했죠. 그 부인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면 그 순차 규정이니까 순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비건업이니까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이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있죠. 이 자산에 대한 이자는요. 당연히 이 논점 보세요.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있죠. 거기에 대한 유지비용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죠. 이 성금의 대원칙이 업무 유관성 아니겠습니까? 유관한 비용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인해야 마땅하죠. 뭐 어떻게 부인하는지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법 규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자 중에서 뭐예요? 이자 중에 어떤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비싸니까 지급이자 중에 지급이자 곱하기 여기 차입금의 적수 있죠. 돈 빌린 적수, 돈을 빌린 적수에다가 여기 업무와 관계없는 뭐예요? 업무 무관. 앞에 무관이 붙죠. 업무 무관. 여기 업무 무관이 붙죠.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이렇게. 요거에 적수 있죠. 업무 무관 적수.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돈을 쓰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 중에서 비율이잖아요. 비율로 부인하겠다. 만약에 100만 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차입금 적수가 365억이에요. 1년 동안. 그리고 내가 이제 업무 무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가지급금에 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182.5억이라 하면요. 이 금액이 딱 반이거든요. 182.5. 그럼 이거 50만 원은 뭐예요? 여기 비율이 얼마죠? 50%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0만 원은 뭐예요? 부인한다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를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뭐예요? 그죠? 송금불산입하고 묻지도 따지죠 말고 정책적으로 부인하는 거니까 무조건 뭐예요?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 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차입금의 적수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차입금의 적수가 1억이고 365억이고 업무 무관 적수가 만약에 400억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365억 전액을 다 부인되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 무관 적수 등은 요 적수는 뭐예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그죠? 업무 무관 적수가 더 많으면 그냥 100% 부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죠. 들어가는 이자 비용 중에 뭡니까?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자 비용 부인 중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못하잖아.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 2개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요거랑 2개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2개는요, 여기에 지급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요런 이자는요, 우리 상호보험 할인료는 매각거래로 보는 거는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보죠. 이자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하지만. 그래서 아니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지급 수입 이자는 이거는 수출입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돈 받는 방식 중에서 돈을 뭐야? 늦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우리 뱅커스 유산서 중에서 뱅커스랑 DA 이자라고 있어요. 모르면 넘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법상에 자산의 원가로 봐요. 이런 그죠? 수입할 때 그죠? 수입 물품 받고 이자 나중에 주는 게 있거든요. 뱅커스 유산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세법에서 원가로 봐요. 원가. 비용으로 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2개는 이자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죠? 한번 밑에 있는 실제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무관 적수? 업무 무관 자산 중에 부동산, 동산 사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 있죠? 여기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부인 한번 되죠? 부인되면서 상해 처분하니까 소득세 한 번 더 받죠? 또 뭐야, 여기?
지급이자도 부인되니까 가지급금 있다고 하면 1타 3패예요. 법인세 2번 부인되고 뭐예요? 그죠? 법인세 2번 부인되지 않습니까? 입금 산입에서 세금 내고 송금 불산입에서 세금 내고 여기에서 뭔가 상여 처분했으니까 상대방 있죠. 소득세 부담까지 법인세 2번, 소득 3번을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업무부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죠.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고요. 그럼 이거 가볼게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문제 비주를 한번 보시면 돼요. 세법상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이 맞아요. 하지만 일부 항목은요, 송금을 인정되지 않고 이 지급이자 부인이자에 대한 있죠. 소득 처분으로 연결한 것 중에 가장 옳지 않는 걸 살펴볼게요. 채권자 불분명, 지급받는 자 불분명, 비실매고는 뭐야? 다 상여, 대표상. 맞죠?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고, 업무부관, 그죠? 마지막이죠. 이자는 뭐예요? 기타 사유출이죠. 그죠? 마지막에, 기타 사유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부관 자산에 따른 지급이자 부인 규정은 말 그대로 이게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9개 중에 하나의 소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3일은 1월 1일 대표이사 아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포츠카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3일의 지급이자가 뭐야? 420, 그럼 420에서 뭐야? 420입니다. 420만 원. 그럼 차입금의 적수가 뭡니까? 차입금의 적수가하고 업무무관이죠. 업무와 관계없는 무관적수 이렇게 지금 이 비율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입금의 적수가 438억이래요. 맞죠? 이렇게 됐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한 있죠, 그는 지금 3천만 원 했잖아요. 그 적수를 구해야 돼요. 없고 3천만 원은 1월 1일이고 지금 현재 연말이니까 3천만 원에 뭐 365일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요거를, 그죠? 그러면 요거는 109점 뭐야? 5억이 될 거야, 그죠? 109.5 쓰는 거는 여기 109.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잖아요. 이 비율을 하면은 뭐 나머지가 이 금액은 10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요만큼을 부인한다, 이 중에서, 그죠? 그래서 밑에 하단에서 한식 보시고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구조를, 계산 문제를 내지만 이 계산 문제 정도가 이제까지 보셨다시피 되게 복잡한 걸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구조를 아는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린 적수 중에서 내가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한 적수의 비율을 구해가지고 부인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볼게요. 다음 중 세무조정 결과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죠. 소득처분에 처분하는 거. 출자 임원에 따른 사택 유지 비용을 비용 계상했다. 출자. 부인하고 상해 처분합니다. 토지를 취득해서 부담한 취득세를 손익계 당연히 토지 정가 유보가 필요하죠. 인정뭐 유보. 요거는 좀 고쳐놓으세요. 여기 보세요. 3만 원 좀 고쳐놓으세요. 3은 좀 고쳐놓으세요. 3만 원. 요거 3차. 좀 고쳐놓으세요. 자,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받은 영수증을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로 계상했다면 2단계 조정인 있죠. 이 3만 원 초과 접대비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은 거는, 그죠? 이 송금불산입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기타 사유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이게 채권자 불분명이 되겠습니다. 상해 처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 사유출을 처분하는 거는요, 2번, 3번,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막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딱 봤을 때 다 모르면, 다 이해 안 되면 뒤쪽에 배우고 난 후에 다시 보면요, 오늘 한 번 보고 말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번씩 더 봐야 되죠. 이걸 시험장에 있죠. 가서 그 하기 전에 그냥 하루에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한 1000문제 있죠. 계속 다독해서 문제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원서 접수하셔가지고 접수를 해야지만이 그죠. 목표가 생기고 동력이 생깁니다. 접수를 해서 7만 원 내야지 아깝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나중에 이제 7만 원이 아까워서 나중에 언제 내가 다 되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영원히 못해요. 그런 마음이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접수 못해요. 그래서 접수해서 공부를 그죠? 맞춰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직업이자 송금불산입 적용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채권자 불분명, 리언, 기업, 업무부가, 건설자금 이렇게 1번, 2번, 3번 잠깐 아니네. 채비 여기 비실명이래. 지급반의 비실명. 요거 1번, 요거 2번 B,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언 디귿 기업, 니언 디귿 기업. 자, 이렇게 출제되니까 바로 뭐야? 이 채비 근업을 이해해야지만이 이걸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충 가볼게요. 자, 지금 이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충당금이랑 이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한도가 있죠. 얘하고 있죠.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퇴직은 출제가 거진되지 않습니다. 뭐 결산 조정이고 간단한 정도를 낸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출제가 대부분 된다 이렇게 보면 요거 한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한 문제 내면 요거 한 내고요. 이건 안 내고 낸다면 이 내용을 끼워가지고 뭐예요? 항목에 포함시켜서 하나 정도의 지문을 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퇴직 요거는 일단은 결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결산 조정이고 내가 이제 회계처리를 통해서 퇴직급여를 인정받는 항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정책적으로 이걸 이쪽에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요. 가입을 유도해서 내부에 쌓아서 퇴직금을 주지 말고 사회에 예치해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 송금 산입을 해줘서 자꾸 이쪽으로 정책을 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퇴직연금에 관해서는요, 결산 조정이 아니고 뭐예요? 그죠? 신고 조정에 있죠. 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이 어떤 의미냐면요,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퇴직금의 금액이 있죠.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충당부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만큼을 비용 처리하고 단계 퇴충을 설정하죠. 이거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세법은요, 일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만약에 100원을 계산했죠. 한도가요, 0이 나와요. 한도가. 그 왜 0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0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부인되는 이런 입장을 취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왜 한도가 0이 나오느냐 하면 한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라고 했는데 적은 금액이니까 작은 거잖아요. 이 금액이 만약 50원 나오는데 여기는 0이 나와요. 왜? 0%이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이거는 0이 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적은 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입장을 취하냐 하면요, 예전에는 0%가 아니었어요. 점차 있죠. 줄어가지고 2016년도에 드디어 뭡니까? 이 0이 됐습니다. 뭐 40%, 35%, 30%, 25% 계속 줄었다가 결국은 2016년도에 드디어 이제 얘가 0%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쪽으로 있죠. 요거 퇴직 내부에 쌓아가지고 퇴직금 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인데요. 이거 왜 이런 이유가 생겼냐면 IMF 때
회사가 이제 퇴직급여를 인정해주고 계상한 걸 인정해주고 퇴직금을 주면 되는데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 생겼잖아요. 그게 2006년도에 입법 발의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나온 거예요. 퇴직연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퇴직연금의 골자는 이거였죠. 급여는 회사한테 받고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안정적으로 외부에 예치된 금액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꾸 죽이고 한도를 죽여가지고 송금 인정을 안 해주고 이쪽으로 자꾸 인정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과 연수가 필요했죠. 그 기간이 2016년도였다고요. 지금 현재는 한도가 없어. 한도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퇴직급여 한도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구하느냐면 민규정이고요. 둘 중에 적은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추계액 기준이라고요. 총 급여액 기준? 이건 급여액 기준.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총 급여 중에서 5%를 일단 한도를 해줘야 겠죠. 한도가. 근데 물론 이 퇴직급여라는 이 총급여라는 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송금불산입 때는 인건비라는 거는요. 임원 상여금 초과 같은 거는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급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송금불산입 때는 여기에 대한 급여 중에 송금불산입 된 인건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인데 얘는 금액 한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잖아요. 거기 0%를 때린다고요.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 추계액에 곱하기 0%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퇴직금 추계액이 100억이라 하더라도 0이 되잖아요. 0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전환금을 구하고 이 퇴직전환금은 뭐냐면 지금은 잘 없는 잔액인데 초기에 국민연금 시행할 때 이 회사 근로자한테 원천세를 덜 떼었어요. 지금은 4.5, 4.5 뛰잖아요. 그때는 3%밖에 안 뗐다고. 그러면 이제 그 덜 뛴 금액은 퇴직금 할 때 정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환금이 일부 몇 년 하다 말았다고요. 요거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한 꼴이니까 한도를 늘려주겠다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 그냥 그런 분위기고요. 그럼 여기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 뭐냐면 빼기 태충이 2월 잔액을 빼요. 여기 뭐냐 이거죠. 여기는 태충이 2월 잔액은 여기 뭐냐면 이제까지 받아먹은 거 송금산입 예전에 해서 받아먹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사니까 기초에서 부인액을 빼고 지급액을 뺀 여기 이제 세무상 기송금 요거는 기송금 산입 산입 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100억이라 가정할게요. 100억이 0%면 0이잖아요. 그럼 이미 받아먹은 거는 뭐예요? 너가 이제까지 계상해서 받아먹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금액이 50억이라 하면요. 마이너스 50억이잖아요. 마이너스 50억은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태충의 2월 잔액은 세무상 송금산입받은 누적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0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 금액이 0인데 여기서 빼본들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퇴직금 추계액은 추계액은 둘 중에 큰 놈 이렇게 일시에 퇴직하는 기준하고 보험 수리적 기준 있죠. 둘 중에 큰 놈을 의미합니다. 둘 중에 큰 액을 이게 추계로 보죠. 그러니까 맥스 규정이죠. 맥스가 이제 일시 퇴직 기준하고
네, 보험 수리적 기준이죠. 그 중에 큰 놈을 넣으면 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세요. 그냥 이게 논점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건 어차피 지금 보면 회사가 설정한 이전이잖아요. 근데 한도를 따져보면 어차피 0이 나와요. 그래서 초과액이 나온다는 정도 아시고 결산 조정이 나는 거 이 정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출제 잘 안 되니까 간단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법인세법상의 태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예, 퇴직급의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하고 맞아요. 상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부채 감액의 유보가 필요하죠. 그쵸? 태충을 쌓으면 안 되는데 태충을 쌓았으니까 그만큼을 부인해야죠. 상해가 아니고 유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태충은 결산 조정이죠. 상부에 계상해야지만이 결산 조정이고 보시고, 지금 태충은 일시퇴직 기준의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금 중에서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요. 태충 한도 계산할 때 총 금액이랑 근로제공에 의한 봉급 상여 수당을 말하고 송금 불산입 때는 인건비하고 인정상여 제가 늘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아주 쉽게 나오니까요. 예, 태충의 감액의 유보가 필요하죠.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세무조정 구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보로 계산하는 거. 자, 얘가 이제 논점이 되지 않고요. 얘가 논점이 되는 거죠. 얘기하려는 부분이 얘예요. 얘. 근데 얘가 왜 그럼 저걸 얘기했냐면요. 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형하고 급여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요, 기여형이 아니에요. 기여형이 아니에요. 기여형의 저기는